11월 23일 목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중요한 건 퇴근길 무렵입니다. 이때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밤 늦게 이동하시는 분들은요, 따뜻하게 미리 챙겨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추위 대비하시라고 저희가 따뜻한 소식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한 육군 장병이 휴가 때 군복 차림으로 바다 열차를 탔다가 승무원에게 받은 편지라고 해요. 예. 이 편지에 늘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고객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꼭 챙기시고 나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온라인에 이 사연을 올린 군인은요, 군 생활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 승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라고 소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동해 바닷가를 달리는 이 바다 열차가요, 올해 크리스마스까지만 운행을 한다고 하네요. 네, 군장병 여러분, 또 열차 승무원, 우리 상클 여러분 모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훈훈하게 상클 시작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도시락 이슈 키워드 보기 전에 오늘 아침 중요한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로 우리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죠. 이에 북한이 자신들도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 오늘 새벽에 북한 관영 매체가 밝힌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한 국방성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겁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한 이후 나온 북한 측 첫 반응입니다. 북한 국방성은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라며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 수위를 줬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어젯밤 탄도미사일도 쐈습니다. 우리 당국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발사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11시 5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9월 13일 이후 2달여 만인데요.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재원과 이동 경로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오늘 아침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한다라고 밝혔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 상클 함께 여는 두 분이죠.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그리고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 짙은 브라운 계통으로 옷을 또 맞춰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멋집니다. 네. 자,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뭡니까? 네, 첫 번째는요. 소매치기 원정단입니다. 한국으로 원정까지 와서 서울 지하철 한복판에서 소매치기를 한 러시아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름 안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가려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범행 장면부터 보시죠. 네. 3인조 소매치기단은 9호선 급행열차 같이 붐비는 곳을 골랐습니다. 역할도 치밀하게 나눴는데요. 여성이 겉옷을 입었다 벗기를 반복하며 이 시선을 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쪽에서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입니다. 이때 다른 남성이 다른 승객의 시선을 차단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일명 기계로 불리는 또 다른 남성이
피해자 가방 안 지갑을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와, 범행 영상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하게 막 사람들이 붙어 있는 혼잡한 승차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당 중에 한 명이 하차하는 승객 진로를 방해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몸으로 주변 시선을 좀 가로막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가방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선을 끌고 가로막고 네. 누군 또 지갑을 빼내고 네. 역할 분담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냈는데 네. 이 소매치기범들 사실 비행기 타고 오는 값이 더 비쌀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예. 이렇게 하려면 크게 한탕 벌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경찰에 붙잡혔습니까? 자, 경찰은 지난 8일에 지하철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에 CCTV를 통해서 이들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닷새간 잠복과 미행을 통해서 지난 13일 명동역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체포하는 장면인데요. 네. 사복 경찰들이 지하철 안으로 들이닥친 뒤에 가죽 자켓을 입은 외국인 남성에게 수갑을 지금 채웠습니다. 예. 함께 있던 남성 1명과 여성 1명도 붙잡았는데요. 잡고 보니까 러시아 국적의 3인조 소매치기 일당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매치기 사건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지금 동역으로 불러드릴게요. 동역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들은 범죄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네. 하지만 SNS를 통해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또 드러났어요. 네, 이들은 그 경찰 조사에서 쇼핑과 여행을 하러 한국에 온 것이라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 오기 2주 전에 역할 분담을 하고 SNS에서 한국에 훔칠 게 많다는 등 이 범행을 모의한 뒤에 지난 1일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저렇게 그 메시지 스크린 캡처 해놓은 게 보이네요. 사람이 많이 없다. 네. 훔칠 건 많지만 사람이 없어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네. 너무 한적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모의를 한 그 대화 내용까지 저렇게 증거로 남아 있네요. 네. 또 얼마 전에 도시락 이슈에서 지하철 취객을 상대로 부축하는 척하면서 그 돈 빼가는 범죄에 대해서 또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사건처럼 붐비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이에 당하니까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지하철 내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방을 옆이나 뒤로 베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잠금 장치가 없는 가방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주변에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 유심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분들 뭐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일단 보면요. 네. 대략 7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 훔쳤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네. 추가 범행을 또 하려고 했지만 예. 중간에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하철 소매치기뿐만 아니라요. 카페에서도 요즘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카페 테이블에 이렇게 지갑이랑 휴대폰도 놓고 네. 주문하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저거 안 훔쳐가? 와, 한국 치안 대단하다. 그렇죠. 예.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페에서 무슨 챌린지 해가지고 예. 지갑을 놓고 노트북도 갔는데 놓고. 그렇죠. 예. 누가 찾아서 주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해 서울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한 남성이 절도범을 1년 넘게 잡지 못했다라면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지금 한 여성이 보이죠? 카페 안을 서성거리더니 자리에 앉습니다. 네네. 바로 옆 테이블에는 이 피해 남성이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음료와 노트북 가방이 놓여 있는데요. 이 여성은 이 뚜껑을 따서 뭔가를 마시더니 옆자리에 있는 가방을 쳐다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후 1분 정도 주변을 살피던 여성, 노트북 가방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슬쩍 손을 하면서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 거 가져가듯이. 네, 아니 마치 자기 것처럼 진짜 네. 자연스럽게 가져가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근데 이 영상까지 경찰이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범인을 못 잡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서울 강남의 한 카페입니다. 일단 이 여성의 결제 내역이 없었고요. 네. 여성이 뭔가 마시긴 했잖아요. 마시고 두고 간 것이 바로 소화제로 보였는데 이런 것들도 경찰에서 확인하겠다고 가져갔습니다. 저 소화제도.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난 뒤에도 결국은 미종결 사건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 피해 남성은 카페라고 안전하지 않다. 노트북을 두고 나온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노트북을 못 찾았다는 것보다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고 끝난 게 억울하다라고 하소연을 진짜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맘 놓고 다녀도 괜찮아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지하철에서도 또 카페 같은 데서도 내 물건은 좀 내가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여러분 모두 조심해 주시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요. 상품권이 우르르입니다. 자, 모바일 상품권을 복원해서 수천만 원어치를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백화점 상품권만 3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자, 서울 양천구에 있는 30대 남성의 집입니다.
자,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뭘 찾고 있는 모습인데 예. 백화점 상품권 다발이 쏟아지고요. 어림잡아도 꽤 양이 많아 보이죠. 경찰이 압수한 상품권만 685매 3천만 원가량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까 모바일 상품권을 복원했다고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을 노렸습니다. 예. 중고거래 앱에다가 모바일 상품권 이미지를 올리고 판매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자, 그런데 바코드가 드러나면 남이 가로챌 수 있으니까 보통 이 바코드 부분 쓱쓱 지워서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립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가려진 바코드를 컴퓨터로 복원한 뒤에 백화점이나 마트를 돌면서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마스크와 안경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와, 이 범행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러니까 1년 넘게 오랜 기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상품권을 교환하러 갈 때 다른 마스크를 막 바꿔가면서 다른 색깔의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네.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이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꾼다든지 안경을 안 썼다가 또 이렇게 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계속해서 모습을 좀 바꿨고요. 또 어떤 때는 대중교통을 아예 이용하지 않고 먼 거리를 직접 걸어서 백화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7개월간 100개에 달하는 CCTV를 분석한 경찰의 추적을 끝까지 피하지는 못했고요.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이 남성을 지난달 1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신분을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남성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복원한 상품권은 대부분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피해 금액 3천만 원가량 중에서 현재까지 1,300만 원가량을 피해자 130명에게 돌려줬습니다. 네. 교훈을 얻어야 될 게, 그러니까 중고거래 할 때 상품권을 비롯해서 이렇게 바코드가 나와 있는 티켓을 올리는 경우에 뭐 스마트폰으로 뭐 펜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바코드 지워서 업로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전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바코드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바코드 자체를 아니면 상품권 그 실물 사진 자체를 게시를 안 하고 거래를 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다음은요. 초록 낙엽이 우수수입니다. 아까 상품권이 우르르였는데. 그렇죠. 네. 우르르와 우수수 계속 네. 라임을 좀 맞춰봤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전국적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린 뒤에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네. 자, 이렇게 포근했다, 추웠다, 널뛰게 하는 날씨에 거리엔 초록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송 직전에 방송국 앞에서 낙엽을 찾아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요. 예. 겨울이 코앞인데 이렇게 초록빛을 띤 낙엽도 보였습니다. 예. 자, 화면으로 한번 마저 보실까요? 네네. 자, 예년 같으면 은행잎으로 거리가 온통 노란빛으로 물들었어야 할 그런 시기지만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옅은 초록빛을 띤 낙엽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요. 또 군데군데 약간 누르스름한 빛깔의 설익은 낙엽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거리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제가 모르는 뭐 새로운 종이 나온 건가?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초록색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초록 낙엽이 또 기후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그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에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난한 날씨가 이어지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영양분을 이파리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잎을 떨어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은 앞으로 가을에 단풍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또 그러고 보니까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크게 춥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네. 따뜻한데 근데 내일은 또 갑작스럽게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고요? 네, 흔히 널뛰기 기온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엔 뛰어도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예.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하루 만에 기온이 14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상 10도였는데 내일 아침은 영하 4도까지 수온주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12도에서 15도가량 기온이 낮겠고요. 또 영하권 추위 속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뭐 1cm 안팎의 좀 눈이 조금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초겨울 추위는 모레 주말까지 계속되고요. 다음 주 들어서도 아침에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게 갑자기 추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사실 이맘때 원래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너무 계절에 맞지 않게 포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계절이 본격적으로 겨울로 넘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 낙엽까지 이재승 기자
기자가 직접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네. 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의 이목을 끄고 있는 소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전통시장에 나타난 나쁜 손입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사람들로 꽤 붐비고 있는데요. 한 가게 앞에 여성 2명이 서 있죠.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검은 옷 입은 이 여성 잠깐 잘 봐주세요. 예. 물건을 보는가 싶더니 돌연 자리를 떠납니다. 이분들 아까 그 러시아 원정 소매치기단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옆에 있는 손님이랑 일행인가요? 이 손님이 옆에 바짝 붙네요. 네, 잠시 뒤에 이 여성은 또 자리를 뜹니다. 근데 이제 다리를 뜨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주머니에 쓱 넣습니다. 네네. 이 여성이 꺼낸 건 다름 아닌 지갑,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지갑 본인께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옆에 가깝게 붙어있던 다른 손님 있잖아요. 네, 그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매치기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척 다른 손님한테 가까이 붙고는 쇼핑백으로 시선을 가린 뒤에 지갑을 훔쳐간 건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3시간 동안 시장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여전히 시장 근처에 있었던 이 여성,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주로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이렇게 소매치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검거 과정에서 거짓 인적사항까지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CCTV의 증거가 딱 남으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학교 급식실의 특별한 요리사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급식실입니다. 조리사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분주한 게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보이시나요? 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 로봇 엄청 바빠요. 지금 뭐 기름에 튀기고 있는 건가요? 뭐 튀김기를 이렇게 여러 번 이게 튀김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 나타난 아주 그 특별한 요리사가 결국은 이제 저 친구군요. 급식 로봇이네요. 자, 국내 처음 도입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이 튀김과 국 그리고 볶음 요리를 만드는 이 급식 로봇을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요. 사람이 다듬어 놓은 재료를 조리대에 가져가서 볶거나 튀기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양사들도 조리사들 매일 정말 많은 수백 명의 분의 급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진짜 팔 아프잖아요. 그런 분들의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급식 로봇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게 8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교 영양사 인터뷰도 들어보시죠. 직접 그 불 앞에서 뜨거운 그 조리품을 맞지 않습니다. 기름을 먹지 않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인력이 부족한 학교를 중심으로 이 로봇을 도입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급식 로봇이 한 대당 1억 원이 넘는 만큼 널리 보급하기는 쉽지 않고 또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너무 비싸서 상용화되기까지 오래 걸릴 듯 화상 등 사고 위험은 줄어들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오토바이 단속 안에 경찰의 폭탄 선언입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글쓴이가 앞으로 오토바이 단속 안 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글쓴이는 오토바이가 인도나 차 사이로 도망가고 신호 위반까지 하면 순찰차로 잡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같이 일하던 한 경찰관은 쫓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장애가 생겼는데 무리하게 추적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면서 소송에 걸렸다. 변호사비만 2천만 원 넘게 들고 또 재판 때문에 심신이 피폐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을 본 경찰청 소속 다른 글쓴이들도 오토바이 단속 경험담을 올리면서 동감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단속 중 문제가 생기면 경찰은 누가 보호해주냐라는 반응과 경찰이 단속 안 하면 시민 안전은 누가 지키냐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AI 업계 지각 변동. 요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계속 변하는 뉴스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말 챗 GPT, 정말 유명한 그 AI 그 기술의 그 개발사 이름이 오픈 AI라는 회사인데 네. 여기 창업자가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네. 다시 복귀했고요. 이것도 참 이례적이긴 한데 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갑자기 뭐 주가가 급등하고 그랬어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미국 대학생의 예. 10명 중 9명이 그 리포트를 쓸 때 예. 이용한다는 것이 바로 챗 GPT입니다. 네. 일명 생성형 AI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AI의 모든 한계를 이제 깨게 되는 네. 뭐 그야말로 인간의 두뇌를 필적하게 따라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생성형 AI 챗 GPT라는 것이 있고요.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챗 GPT의 개발 주역이었던 과거 오픈 AI의 이제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샘 올트먼. 이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이사회로부터 전격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샘 올트먼에 대한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사회에서는 왜 샘 올트먼을 해고를 하게 됐느냐. 네. 샘 올트먼이 좀 너무나 빠르게, 핵심은 의사소통에 솔직하지 않다였었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개발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인공지능 AI를 개발할 때 있으면은 인간과의 나중에 뭐 적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라든가 도덕적이라든가 여러 또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고려하면서 개발해야 되는데 샘 올트먼은 너무나 빨리 치고 나간다. 저게 해임 사유가 됐습니다. 예. 그러자 샘 올트먼이 아 좋다 나가겠다라고 박차를 하고 나갔는데 예. 박차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어디로 갔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엄밀히 말하면 이 여기도 생성형 AI를 돌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 챗 GPT, 오픈 AI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샘 올트먼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MS CEO가 네. 뭐 영입하기로 했다라고 그 트위터 X를 통해서 밝히기도 맞습니다. 했잖아요. 하고 환영한다라고 했고 예. 이 다음부터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예. 어제부터 또 뉴스가 바뀌게 됐는데 예. 저렇게 샘 올트먼이 나가겠다라고 하자 기존의 오픈 AI에 있었던 직원의 거의 대다수가 우리도 나가겠다. 아, 샘을 따르겠다. 샘을 따르겠다. 다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 아. 그러면서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입 이렇게 막 기사가 나오고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급등을 하고 여기까지 가게 됐는데 여기서 다시 또 반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해고 발표 5일 만에 다시 이 오픈 AI 이사회가 아니다. 다시 샘 올트먼을 해임을 취소한다. 다시 복귀해라라고 또 입장을 바꾸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뉴스가 됐었죠. 예. 그러면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을 하면서 2명의 인재를 또 오픈 AI가 데리고 오게 됐는데 네. 브렛 테일러라는 전 세일스포스 공동 CEO 그리고 또 한 명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정치인 맞습니다. 뭐 장관 레리 출신이죠. 서머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들어오면서 이제 관 쪽의 대관 업무를 이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많은 좀 찬반이 있죠.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저 챗 GPT의 개발과 생성형 AI 발전에 네. 완전히 고삐가 풀렸다. 아. 몇몇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제는 그동안 뭐 10, 50으로 개발이 됐다면 완전히 샘 올트먼에게 전권을 줘버린 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침없는 AI의 발전, 그것은 결국 인간을 위협하게 되겠다. 근데 이런 주장 하나, 예. 또 하나는 이제 샘 올트먼이 그런 어떤 이사회에 제약 없이 잘 될 테니까 앞으로 AI를 통해서 또 좋은 세상 되겠지. 예. 이런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와중에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논란은,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래저래 호재를 안게 된 겁니다. 뭐 기존에도 뭐 협력업체로 좋았고 저렇게 한번
샘 올트먼한테 긍정적인 한번 이미지를 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오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샘 올트먼과 MS의 관계는 뭐 다시 AI, 더 좋아지겠죠? AI로 들어갔지만 네. 돈독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AI 대표주입니다. 엔비디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깜짝 실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좀 좋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네. 엔비디아도 AI와 밀접하다. 왜? AI를 돌리려면 프로그램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거를 가동해야 되잖아요. 그 칩을 만드는 곳이 엔비디아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뭐 주가가 오른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매출이 181억 달러가 넘었어요. 3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주당 순이익도 거의 4달러 이상. 그러니까 예상을 다 뛰어넘는 엄청난 매출과 실적이 나와서 네. 주가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실은 이 다음부터 또 엔비디아도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예. 실적은 좋았는데 네. 주가는 반대로 떨어졌죠. 맞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요.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떨어졌고 오늘도 하락이 됐습니다. 주가가.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매출이 뛰어난데 3배가 넘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2배 이상 나오는 폭증인데 네. 왜 주가는 오히려 발표 후 떨어졌을까? 이런 겁니다. 이제 실적을 쭉 발표했는데 최근에 이런 놀라운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세의 거의 4분의 1, 25%는 중국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근데 이 발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최근에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예.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AI 같은 부분은 전략 산업으로 편입을 해서 중국을 더 압박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AI의 거의 매출이든 이익이든 4분의 1은 중국에서 나왔는데 저 중국계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실적은 나쁘지 않겠느냐는 이제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나옵니다. 중국 수출 제한 영향이 엔비디아에 네. 그대로 이렇게 실적이 좋아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오픈 AI 그 얘기는 거의 소설로 써도 될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OTT에서 영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드라마 관련 회사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죠. 초록뱀 미디어 상장 폐지. 드라마 좀 아시는 분들은 뭐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이런 거 만든 게 이제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인데 네.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어요. 사실 근데 드라마 히트작은 계속 나왔거든요. 네, 좀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라는 이제 컨텐츠 제작사입니다. 예. 이름 자체도 특이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저 이름이 되게 각인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보면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나의 해방일지, 또 나의 아저씨.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추노라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주몽. 예. 주몽은 아시나요? 주몽 알죠. 주몽까지. 예. 시청률이 대단했죠. 네네. 근데 또 이제 MZ 세대 좀 주몽을 모를 수도 있고. 요 이제 작품들이니까 꽤 오래된 역사에 뭐 남는 한 획을 그은 드라마 제작사인데 예. 최근 당국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주식 거래는 6월 말부터 정지가 된 상태였었는데 네. 자,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나를 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너 리스크입니다. 예, 오너인 이제 원영식 전 회장이 될 텐데 사유가 많아요. 일단은 뭐 배임,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가 조작, 네. 그리고 또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빗썸이라는 곳의 주가 조작에도 또 관여한 부분, 또 라임 사태에도 뭐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 그러니까 통칭을 하게 되면 네. 이 오너의 리스크, 오너 리스크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는 일단 당국에서는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오너 리스크라는 것만 빼고 보면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컨텐츠 제작사니까 네. 드라마 같은 거를 좀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뭐 네. 나의 해방일지나 나의 아저씨는 최근 또 히트작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나의 해방일지. 네. 지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예, 했었고요. 팬이었던 실질적으로 것 같습니다. 네. 매출도 잘 나왔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또 보니까 네.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3분기 실적 같은 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한 14% 이상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 이상 늘어나게 되는 그렇습니다. 58억이 됐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과연 상장 폐지를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이 한켠에서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초록뱀 미디어에 들어가 있는 소액 주주들도 예.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일정을 좀 보면 예. 당국이 내린 상장 폐지 결정이 이제 그대로 인용이 되게 되면 마지막 7일간의 그 거래를 한번 풀어주고요. 그때 매매를 통해서 끝이 나게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의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보고 다시 받아서 이거 한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패가 상장 폐지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이의 신청에 따라서 과연 이제 당국에서 저 초록부분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의 신청 기간이라서 그게 끝나면 이제 상장 폐지로 수순으로 접어드는 거죠. 최종 결정이 또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또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내년 코스피 2,800 간다. 다음에 물음표가 붙어있긴 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2,500선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분 좋아지는 분들 많았는데 네.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전망했냐가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현존하는 세계 1위 투자은행, 예. IB라고 하죠. 예.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1월 내년 전망 리포트를 냈습니다. 예. 코스피는 2,800까지 갈 수 있다. 근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2,500인데 이제 내년에는 뭐 2,800을 예. 간다라는 건데 근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순자산 대비 비해서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다. 아. 저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한 회사가 있어요. 네. 회사를 지금 팔아요. 땅도 팔고 뭐 물건도 팔고 예. 그렇게 나온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현재 주가의 시가총액을 비었을 때 네. 그 비율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스피의 수준은 어느 거냐? 한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을 다 팔아도 예. 현재 주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 PBR은 세계 증시가 0.9배 이상. 이론적으로는 한 배가 되는 게 맞겠죠. 주가와 자산이 가치가 지금 청산 가치가. 예. 그래서 0.8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가 내년에 성장성과 이익 전망도 괜찮다. 이거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네. 성장률은 2.3%지만 기업 이익은 상당 부분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점들을 감안하면 코스피는 2,800 간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전망하느냐 중요한데 그렇죠. 믿을 만한 기관이 네. 전망을 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내년 우리나라 그 GDP도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경제 성장률은 2.3%. 뭐 이거는 근데 특별하게 더 높게 준 거는 아니고 예. 웬만한 경제 연구소가 한 2%대, 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뭐 내다본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세계 증시에서도 같은 뷰를 갖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하가 우리는 내년 하반기 뭐 이렇게 했었는데 빠르면 2분기 초, 그러니까 여름 전에도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좀 다른데요. 원래는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게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금리 인하 때는 주가도 떨어지는데 골드만삭스는 약간 예외적으로 내년에 나오게 될 금리 인하를 좀 호재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은행 역시도 내년 한 2분기께 5월, 6월께에는 금리를 내리게 되고 이게 또 한 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또 그런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전망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아지는데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오른대라고 했으니까 저같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지금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어떤 종목을 좀 추천해줬는지 골드만삭스는 크게 이제 반도체, 반도체도 AI를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AI와 연관된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 배터리를 이제 첫 손에 꼽았는데 그 외에도 보시면은 인터넷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통신 다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유망 업종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없는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에너지 부분,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좀 내년에 좀 계속 주목하고 있거든요.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저의 생각도 하나 여기 덧붙이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에요.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해서요. 이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1번 거래 정지, 2번 상장 폐지, 3번 정리매매. 아까 초록뱀 미디어 얘기할 때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던 주제입니다.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마칠 때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상크리 분들은 캔 음료수를 마실 때 입이 닿는 입구 부분을 닦고 드시나요? 아마 닦지 않거나 대충 닦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영상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자, 마트에서 산 콜라캔. 한 남성이 면봉으로 이 콜라캔 입구를 닦아봅니다. 그리고는 세균 배양 접시에 문지르는데요. 이번엔 입고 있던 옷으로 캔 입구를 슥슥 닦고 같은 방법으로 세균을 검사합니다. 보통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휴지로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70% 에탄올 소독용 젤로도 닦아봅니다. 실험을 하고 있는 이 남성, 포르투갈의 수생과학 박사로 각각 남아있는 세균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 차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입구를 아예 닦지 않았던 첫 번째 경우 진균과 박테리아가 모두 발견됐고 옷으로 닦은 경우도 육안으로 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지로 닦았을 때, 또 마지막 소독용 젤로 닦았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엔 아래처럼 균이 자란 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차이가 꽤 크죠. 앞으로 캔 음료 마실 때 휴지나 소독제로 입구를 한번 닦고 드시면 훨씬 위생적일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챙겨 먹기 쉬운 시리얼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정도 양이면 아마 평생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체육관을 빼곡하게 채운 15,000개의 시리얼 상자. 줄을 맞춰 물 흐르듯 쓰러지는데요.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 시리얼 상자로 도미노 게임에 도전한 겁니다. 연쇄적으로 일어날 반응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세워둔 이 시리얼 상자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모두 넘어가며 이 분야 신기록 달성에 결국 성공했습니다. 또 이날 도전에 사용한 시리얼들은 전부 지역 푸드뱅크로 보내져 굶주린 이웃들을 돕는 데 쓰일 거라고 하네요. 착한 일도 재밌게 또 멋지게 늘 말씀드리듯이 이런 도전은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구독자 수가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미국의 한 인기 유튜버가 생방송 도중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온라인 생방송을 하고 있는 한 남성. 평소와 다름없이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남성이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자리를 뜹니다. 그러자 곧장 일어난 일. 총을 든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남성이 앉아있던 자리로 들이닥쳤습니다. 미국의 경찰 특공대가 출동한 건데요. 남성이 무슨 중죄라도 저지른 건가 싶은 상황인데 사실 이들이 들이닥친 건 스와팅 때문이었습니다. 스와팅은 거짓으로 테러나 범죄 신고를 해 특정 장소로 무장경찰을 출동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이버 폭력인데요. 장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죠. 아찔했던 당시 순간은 그대로 생중계됐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남성은 벌써 두 번째 당하는 악성 괴롭힘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엔 주말에 볼만한 영화 또 OTT 작품들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수능도 끝나고 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요즘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은 80년대 향수가 느껴지는 작품이라고요? 네, 요새 레트로 유행입니다. 네. 이번 작품도 80년대 충청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소녀는 꿈이 있어야 하는 법이여. 나의 꿈은 말이여. 안 맞고 사는 거. 학교를 안 댕기면 안 돼요. 학교 가봐야 맨날 두들겨 쳐맞는 게 일인지 어떤 식으로 빼는지 이제 다 파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사를 가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아산에서 온 명태인가 병태 잘 맞는 것 같은데? 자는 현역 건달들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고. 아산 백호? 그럴 일 없지? 뭔가 이상해. 나의 꿈은 말이요. 잘하는데요? 네, 임시완 씨는 달리기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충청도 사투리도 정말 잘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다 잘하는 임시완 배우 이번에는 충청도 사투리까지 아주 능청스럽게 소화해내는데요. 네. 임시완 배우의 첫 번째 또 코미디 도전이기도 합니다. 내일 24일부터 OTT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는 소년시대라는 작품이에요. 예. 24일 날 1편이 공개되고 매주 2회씩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1989년 충청도를 배경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늘 맞아서 이제 어떻게 맞는지까지 파악하는 이 안 맞고 사는 게 일생일대의 목적인 온양의 찌질이 병태 역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온양에서 드디어 어떻게 맞는지를 다 파악을 했으나 부여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는데 소문이 요상하게 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짱으로 둔갑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감독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많았는데 충청도 이야기가 의외로 좀 적어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학창 시절 한 번쯤 상상해봤던 거잖아요. 전학을 갔는데 내가 짱으로 소문이 나서 이렇게 다니고 싶은 그런 게 현실이 됐군요. 근데 임시완 배우를 포함해서 아주 젊은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창 시절의 이야기이다 보니 한국에서 재능 있는 젊은 배우들 이번 소년시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임시완 배우 지금까지 굉장히 좀 똑똑하고 정말 야무진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단단하고 똑똑한 척 안 해도 되는 그래서 부담감도 덜하더라면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이 하얀 러닝을 입은 모습이나 이 앞머리 갈라서 기름칠하는 모습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좀 찌질하게 우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외모 변신과 함께 또 부산 출신의 임시완 배우가 충청도 사투리를 3개월 동안 독하게 연습해서 이번 작품 내놓았다고 합니다. 부여로 어학연수도 다녀왔대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병태의 소꿉친구이자 이 정의를 위해서 주먹을 쓰는 부여의 흑검이 지역역으로 이선빈 배우가 또 활약을 하고요. 이 진짜 충남의 딸이시랍니다. 그래서 대본 읽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삼촌이 계셨다면 다 자기 역할 같다고 얘기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학생들의 마음을 훔치는 부여의 소피 마르소, 선화 역에는 아이즈원 출신의 강혜원 배우가 그리고 진짜 아산 백호 역할은 이시우 배우 등 이 청춘 배우들의 시너지도 개성 만점일 것 같습니다. 80년대를 자극하는 레트로 감성 그리고 이 충청도 특유의 말맛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기기도 웃길 것 같고 옛 추억을 좀 이렇게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또 향수 속에서 또 행복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소년시대 또 매주 금요일마다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금요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지금 극장가에서 정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라고요. 네, 정말 뜨거운 작품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소년의 봄이 1989년이 배경이었다면 이 작품은 1979년이 배경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날짜만 들어도 어떤 일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1979년 12월 12일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군사 반란 9시간의 기록입니다.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기업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배우들만 봐도 그냥 이건 안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979년 12.12 군사 반란 그 상황을 다룬 작품입니다. 뭐 이미 온라인에서 시사회 때 보신 분들의 반응이 등장인물 연기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너무 열받아서 죽겠다. 심장이 너무 져서 죽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호평이죠. 호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 개봉하자마자 2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극장을 찾아갔고요. 그 극장의 매출액 점유율도 70%, 80%에 육박할
주목할 만큼 지금 기대작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79년 12월 12일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 그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팩션 스릴러예요. 팩션? 예, 왜 팩션 스릴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배경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안에는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사실 담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등장인물의 그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조금씩 바꿔서 실존 인물 이름과는 조금씩 바꿔서 또 영화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황정민, 이성민, 정우성, 박해준 등의 배우들이 그야말로 연기 장인들 연기 총출동했고요. 비트 아수라의 이 김성수 감독이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12.12 군사 반란을 모티프로 영화를 만든 겁니다. 보통 역사가 스포일러를 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영화는 꼭 봐야 한다. 그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우리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네.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있지만 네. 영화사에서는 이 12.12 사태를 딱 가운데 공백처럼 비워놓고 그 이전의 11.6과 그 이후에 광주 사태들이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들이 영화로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그 비어있는 퍼즐을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공들여 만든 작품입니다. 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보안사령관 전두광이라는 캐릭터를 황정민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반란군에 맞서서 진압군을 대표하는 그 수도경비 사령관 이태신 역은 정우성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뭐 육군 참모총장 역의 이성민 배우 그리고 전두광의 친구이자 군사 반란 동조자인 노태건 역은 박해준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군인이라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같은 군인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네. 그 반란을 끝까지 막고자 했던 이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진짜 군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서울의 봄은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이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들 보시면요. 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굉장히 스릴러처럼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배우들이 그 인물 자체에 정말 빙이 된 것처럼 보는 내내 심장을 조이는 연기들을 보여줘서요. 영화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도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스토리 연출 연기까지 정말 완벽한 삼박자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두광, 노태건. 네. 굳이 제 실명을 말씀 안 드려도 그렇죠. 어느 역사적 배경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기를 얻고 있는 꼭 보고 싶다 이렇게 손꼽는 그런 영화인데 역사적인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몰랐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거 진짜 아는가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품 또 어떤 건가요?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이럴 때 옆구리 허전하신 분들. 예. 크리스마스 연말을 앞두고 좀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예요. 화면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헬멧에 이 숟가락을 꽂고 다니는 여자가 있어. 외계인 아니에요. 우주적 존재지. 1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글리제 581C 별에서 저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곧 내 별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외계인 아니라고는 하는데 외계인 같거든요. 네. 외계인과 지구인의 사랑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외계인과 지구인의 사랑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숟가락이 꽂혀져 있는 헬멧을 쓰고 가부좌를 틀고 나타나서 나는 우주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자 주인공 나은 역의 신현서 배우 그리고 만년 취업 준비생인 남자 주인공 성민 역은 백서빈 배우가 맡았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고로 만나게 되는데 점점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까워졌다고 느낀 그 순간 그녀는 곧 자신의 별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성민은 나은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상처들을 꺼내는 그 모습들이 좀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고 가슴 아프게도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아주 기발한 타일지구 로맨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휴스턴 국제영화제 장편 로맨틱 코미디 부분에서 백금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래요. 어제 개봉한 어느 날 그녀가 우주에서 만나봤고요. 자, 로맨틱 코미디 한번 또 겨울에 봐줘야 됩니다.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작품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야, 갈 데 없어? 갈 데 없으면 들어와. 집이 어딘데? 집에 가야지, 임마. 집에 가면 아빠가 때려요. 아저씨, 저한테 왜 지어주시는 거예요? 저 불쌍하죠? 뭐가 불쌍한데? 네가 불쌍한 척하면 불쌍해지는 거야. 너 어디 가서 불쌍한 척하지 마, 임마. 네, 어제 22일 개봉한 이 빅슬립이라는 작품은요.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3관왕을 수상한 그야말로 화제작입니다. 이 폭력적인 아버지를 피해서 집 밖으로 나와서 차가운 길에서 잘 수밖에 없는 청소년 기로가 있고요. 네. 그 집 앞에서 잠든 청소년 기로를 지나치지 못하고 집에서 재워준 기영이라는 인물, 이 두 사람의 어떤 다정한 동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감독님이 실제로 자신의 경험에서 또 이야기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도대체 폭력을 피해서 길에서 잘 수밖에 없는 소년, 그 아이를 거두어들인 취업준비생, 그 둘 사이에 단잠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 빅슬립이라는 제목, 레이먼 챈들러의 소설로도 많이 알고 계신데 완전 다른 내용이고요. 그 소설은 약간 죽음에 대한 은유를 빅슬립, 큰 잠이라고 이야기한 거라면 이 빅슬립은 조금 다른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감독님의 진심이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작품을 보신 분들이 이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세상을 배우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거리의 청년이 단잠을 푹 자는 잠을 빅슬립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라는 감상평도 있었는데 그게 좀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영화 빅슬립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2번 상장 폐지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2분 나가고 있습니다. 노세 그리고 별빛이 흐른다님, 별빛이 흐른다. 샤랄랄라. 네,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는 온화하겠는데요. 퇴근길 무렵부터 다시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주말인 모레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